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논도, 밭도, 마당도 제 손으로 일궜고 감나무 2그루도 제가 손수 심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왜냐고요?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마치 주인처럼 군림하니까요. 바로 저희 며느리 말입니다. 여긴 전라남도 해남, 바다와 산 사이 고즈넉한 시골 마을이죠. 아침 안개가 땅매산 자락을 하얗게 감쌀 때면 먼 바다에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마을에선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도시처럼 빨리빨리 재촉하는 소리도 없고 그저 계절 따라 피고 지는 꽃들과 철새들의 울음소리만이 세월의 흔적을 알려줄 뿐이죠.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18배 시집와 남편과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님께서 마당 한쪽을 가리키며 여기 뽕나무 아래가 내 자리라고 하셨던 게 엊그제 같아요. 그때부터 이 땅과 함께 살았습니다. 봄엔 모내기, 여름엔 김매기, 가을엔 추수, 겨울엔 볏짚 엮기. 손끝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이 일상이 좋았어요. 남편과 함께였으니까요. 우리는 욕심 없이 살았어요. 크게 부자도 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굶주리지도 않았죠. 아들 하나 키워 대학 보내고 제법 든든한 이 집도 지었고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 마당 한가운데 심은 동백나무, 처마 끝에 매달린 수세미. 하나하나가 다 우리 부부가 함께 만든 추억이었습니다.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떴고 그때부터는 저 혼자 이 집을 지켰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밤마다 빈 옆자리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렸죠.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하고 중얼거리곤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란 참 신기한 존재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니 혼자만의 리듬이 생기더군요. 아침엔 마당에 물 주고, 오후엔 텃밭 돌보고, 저녁엔 이웃 할머니들과 평상에 앉아 수다 떨고, 아들은 서울로 대학을 가더니 거기서 직장 잡고 결혼도 했지요. 멀어도 명절이면 전화 한 통은 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명절 아침이면 어김없이 울려오는 전화벨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비록 짧은 안부였지만 아들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졌죠. 손주는 잘 크고 있고? 네, 엄마. 잘 크고 있어요. 추석에는 언제 내려올 거냐? 엄마, 이번엔 처가 먼저 가야 해서 아쉬워도 이해했어요. 어느 집 며느리가 아니겠어요. 가끔은 손주 사진도 보내주곤 했어요. 핸드폰 화면 속 작은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크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특했는지. 우리 손주가 할머니 닮아서 이렇게 예쁘구나 하며 혼자 흐뭇해했죠. 그러던 작년 겨울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이런 전화를 하더군요. 엄마,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내려가서 엄마 집 근처에 잠깐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마치 처음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받을 때처럼요. 잠깐이라는 말이 걸리긴 했지만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니, 손주도 매일 볼 수 있고 며느리와도 정답게 지낼 수 있겠구나 싶었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손주도 커가는데 얼굴도 보고 며느리랑도 좀 가까워지면 좋겠다 싶었죠.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이불을 뒤적거리며 계획을 세웠어요. 손주 방은 어디로 할까?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은 뭘까?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장독대 뒤에 숨어있던 좋은 간장도 꺼내놨죠. 그래서 저는 제 안방을 비워줬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자던 그 방을요. 그 방엔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벽 한쪽에 붙인 아들 어릴 적 상장들, 서랍 안에 고이 모셔둔 남편 유품들, 창가에 놓인 화분들까지. 하나하나가 다 제 인생이었는데 그걸 다 정리해서 사랑채로 옮겼어요. 아들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저는 사랑채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추워도 괜찮았어요. 가족이 같이 산다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사랑채 방은 정말 작았어요. 이불 하나 펴면 발 뻗을 곳도 없을 정도였죠.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밤새 이불을 끌어당겨도 춥더라고요.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안방에서 들려오는 손주 웃음소리, 며느리가 콧노래 부르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제겐 최고의 자장가였거든요. 며느리는 처음엔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공기 너무 좋네요. 애가 여기 오니까 감기도 안 걸려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주방 정리 제가 다 해놨어요. 앞으로는 요리나 정리 같은 건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진짜로요. 처음엔 고마운 줄 알았어요. 이 애가 참 착하네. 연세 드신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집안일을 도와주려 하는구나.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였습니다. 냉장고도 못 열고 가스레인지에도 손 못 대고 심지어 마당에 널어둔 제 속옷까지 이건 세탁실에 좀 놔주실래요? 하며 치워버리더군요. 제가 30년 넘게 써온 냉장고였는데 어느 날 보니 문에 자물쇠가 달려있더라고요. 어머님, 애가 자꾸 이상한 거 먹으려고 해서요 하며 웃는 며느리를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기만 해도 위험해요. 어머님 하며 제 손을 잡아 끌더군요. 심지어 제가 50년 넘게 빨아온 빨래까지 마당에 걸어놓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세탁실에 하시라고 하고 제 속옷이라도 펄럭거리면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내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건가 싶어 마음이 쓰렸어요. 내 집인데 눈치를 봐야 했고 밥솥 뚜껑도 허락 없이 못 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 한 공기 떠먹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어요. 어머님, 아침은 제가 차려드릴게요 하지만 정작 차려주는 건 식은 누룽지 한 그릇뿐이었죠. 밥은 아들과 손주 목만 따로 차려놓고 제게는 어머님은 많이 드시면 소화 안 되시잖아요 하며 누룽지만 주더라고요. 화장실 가려고 해도 지금 청소 중이에요 하고 텔레비전 보려고 해도 애가 공부해야 해서요 하고 점점 제가 설 자리가 없어지더군요. 어느 날은 손주가 저한테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엄마랑 밥 안 먹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진한 손주 눈을 바라보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왕따 당해서 그래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할머니는 혼자 먹는 게 좋아서 그래라고 둘러댔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이제 손님도 아닌 그냥 방해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이 집은 원래 제 손이 먼저 움직이던 곳입니다. 아침이면 부엌 문 열고 쌀 씻어 밥 짓고 된장국 끓이고 손이 먼저 알고 움직이던 그 주방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부엌 문 앞에만 서도 숨이 턱 막힙니다. 어머님, 거기 문 좀 닫아주세요. 제가 이거 끝나면 바로 할게요. 그렇게 말하던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엔 식탁 위에 새 접시만 놓입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제 밥그릇은 항상 따로예요. 어머님, 속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된장국은 안 끓였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아이에게는 소고기 미역국을 푹 끓여줍니다. 저는 그저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있던 묵은 김치에 찬밥 말아 먹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를 열었더니 제가 담가둔 열무김치가 사라져 있더군요. 며느리에게 물었더니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 그거요? 저희 집 음식 냄새하고 안 맞아서 죄송하지만 좀 버렸어요. 요즘은 저염식 먹어야 된대요. 입술이 바짝 마르더군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손주가 제 방에 슬쩍 들어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보고 냉장고에 김치 냄새 밴다고 화냈어요. 순간 뒷목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운이 쭉 빠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냉장고 문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제 반찬은 그냥 뒤뜰에서 따온 고추 몇 개와 들기름에 찍은 된장뿐이었죠. 이 집이 제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고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할까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님 혹시 낮에 잠깐 심부름 좀 가능하세요? 저희 쪽 깻잎이 좀 부족해서요. 어머님 깻잎이 진짜 맛있거든요. 아, 또 그 말. 진짜 맛있거든요.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당신이 해주면 편하니까요의 다른 말일 뿐이에요. 저는 그날 새벽부터 들에 나가 깻잎을 땄습니다. 비 맞은 흙밭에 무릎 꿇고 허리가 굽도록 바구니 2개를 가득 채웠습니다. 점심 즈음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엌 창문 너머로 며느리와 손주가 말하더군요. 할머니는 우리 집 손발이야. 없으면 불편하지. 하, 농담이야. 웃음이 나오던가요? 저는 그 바구니를 그대로 창고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손발처럼 움직이는 것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멈춰주지 않더군요. 며칠 뒤 손주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픽업 담당이 없으시다는데 혹시 가능하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며느리는 미용실 예약했고 아들은 출장 중이라며 그런 것도 저한테 한마디 없이 학교에 할머니를 써놨더군요. 그러고는 말합니다. 어머님, 저희도 바쁘잖아요. 애 맡길 곳도 없고 어머님 계시니까 든든해서 그렇죠. 아니요. 그건 든든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전화를 끊고 돌아와 가만히 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없어지면 누가 제 빈자리를 필요로 하기는 할까요? 아니면 편애할까요? 그날은 김장철이었어요. 마당 한복판에 김치통이 잔뜩 나와 있었고 며느리는 손에 장갑도 안 낀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김장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동네 분들이 다 김치 맛있다고 하셔서 어머님 김장 실력은 알아줘야 돼요. 입에 발린 소리는 늘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정작 김치 속 버무리기는 저 혼자, 절인 배추 나르기도 저 혼자, 무거운 김치통 옮기는 것도 저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중간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잠깐만요. 김치통 옮기지 마세요. 안 그래도 냄새나서 냉장고에 못 넣을 뻔했어요. 그러곤 코를 찡그립니다. 순간 저는 김치통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마당에 나와 한숨을 쉬고 있는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도 늙으면 저럴까봐 무서워. 도움도 안 되는데 왜 굳이 같이 살아야 하지? 그건 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자기 친정 엄마와 통화 중에 한 말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 한 줄이 제 몸을 뚫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도움도 안 되는 사람, 같이 살 이유가 없는 사람,
그게 내가 자식에게 받은 노후의 정이었던 겁니다. 그날도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어제 절인 배추를 뒷마당에서 김치 냉장고까지 옮기기로 했거든요. 아들은 출근했고 며느리는 미용실 예약이 있다며 아침부터 외출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배추통 너무 무거우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시간 맞춰서 냉장고 정리해야 하니까. 가능하시면 부탁드릴게요. 감사해요. 그 말 끝에 살짝 고개 숙이며 미소 짓던 며느리. 그 표정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그날따라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절인 배추통엔 아직 물이 흥건하게 남아 있었고 마당에서 뒤채까지 2통을 들고 옮기는데 벌써 허리가 뻐근해졌어요. 세 번째 통을 옮기려다 삐끗. 순간 허리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숨도 못 쉴 만큼 아팠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조차 없었죠. 며느리는 멀리서 그걸 보고도 그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말하더군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제가 가지 말랬잖아요. 저는 시간 없어서 먼저 나갈게요. 잠깐 누워 계세요. 얼른 오긴 할게요. 그렇게 말하곤 정말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차가운 마당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허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고 그 순간엔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옆집 순덕이 아줌마가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줬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겨우겨우 핸드폰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러더군요. 엄마 미안한데 지금 회의 중이야. 내가 끝나고 바로 갈게. 근데 엄마 왜 혼자 그런 걸 하셨어?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아들은 없구나. 이제 여긴 그 사람의 집이구나. 나는 그냥 손님도 아니고 노동력만 제공하는 존재였구나.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 며칠을 누워 있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말은 그거였어요. 나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롭고 속상하고 분할 줄도 압니다. 그동안 말없이 참아왔던 시간이 스스로 한심하고 또 너무 억울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침대맡엔 아무도 없었고 병실 창밖으론 싸늘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허리엔 복대가 감겨 있었고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말로는 첫날 저녁엔 며느리가 와서 입원 수속만 밟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누워 있는데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에게서 온 녹음 메시지였습니다. 원래라면 바로 듣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시려서였을까요? 그리고 그게 제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어머님이랑 오래같이 살면 진짜 힘들어진대. 나도 솔직히 무섭고 답답해. 그리고 엄마 말 맞아. 이 집도 지금은 우리 이름으로 돌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님이 언제까지 도와주실 수 있겠어? 그 순간 제 몸에 붙어있던 심전도 기계가 삐하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도 내 삶도 내 노력도 전부 다 잠깐 빌린 것이었구나. 아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응, 알겠어. 엄마는 당장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가족이 우선이니까. 그날 저는 병원 침대 위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무너지는 데는 소리조차 필요 없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심장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아들 집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만 더 쉬다가 올라오세요.
우리도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손으로 지은 그 집, 감나무 두 그루가 지키고 있는 그 마당으로요. 먼지 쌓인 부엌, 비워진 장독대, 차가운 방바닥. 처음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저의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노인 일자리를 모집한다는 벽보를 봤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 일할 수 있어요. 몸은 좀 아프지만 손은 아직 빠릅니다. 그렇게 경로식당 반찬 담당으로 아주머니들과 다시 어울리게 됐습니다. 손끝으로 다듬는 깻잎, 지글지글 끓이는 된장찌개, 눈 맞추며 나누는 수다. 잊고 있었던 나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며칠 뒤엔 감나무 밑에 작은 텃밭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때는 그 집을 위해 심었던 고추와 상추, 이젠 저만을 위한 밥상이 되기 위해 조용히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운동화를 신고 마당으로 뛰어들어온 손주였습니다. 할머니, 깜짝 놀란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목에 팔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어요.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할머니 냄새도 좋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참고 있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구나. 그날 이후 손주는 자주 마당에 놀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지만 아이만큼은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감 따러 가요. 할머니, 밥 해주세요. 할머니랑 자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며 다시 삶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한때는 식구의 밥상에서도, 주방의 냉장고에서도, 그리고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도 조용히 지워져 가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텃밭에 물을 주고 경로당에서 된장을 나르고 손주의 간식에 귤을 까주는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며칠 전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현진이가 요즘 엄마 얘기 자주 해.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힘드셨다는 걸 지금은 좀 알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몇 달간 쌓였던 응어리를 조금은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 녹음기 속 말들, 그날의 침묵, 그 눈치 주던 얼굴들 완전히 잊히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에 발목 잡히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늙어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이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서 사라지는 사람이 아닙니다.